예, 9강인가요? 이제 과세표준, 4절의 과세표준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4절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우리 부가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하는 챕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뒤에 문제도 40문제가 넘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한번 풀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빈출 유형별로 아시다시피 모든 챕터를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빈출 유형 01이라고 해서 이번 챕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과세표준에 대한 질문이 지금까지 가장 1차 시험에서 많이 등장했고요. 82페이지 표에 보시면 제가 일반적인 과세표준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일단 1번의 의미를 보시면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공급가액, 제가 2,000원에 띄워와서 3,000원에 팔면 3,000원이 공급가액이고 이게 과세표준이란 말을 여러 번 했었죠. 이거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연하지만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 자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 10%를 곱해서 부가가치세가 300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3,300원에 10%를 곱하면 엄한 숫자인 330원이 나오겠죠. 보면 일반 원칙, 제가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찌 보면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아시더라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그냥 받은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시면 되고요. 금전 외, 한마디로 내가 상가 하나를 팔았는데 상대방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로 준다거나 아니면 토지로 준다거나 이게 서로 금전 외의 걸로서 받으면요. 잘 보시면 다음에 순서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교환거래라고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한테 건물을 주고 차량 운반구를 받아오면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내가 돈 대신 받아온 거 있잖아요. 돈 대신 받아온 거, 즉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를 과표로 잡는 데 비해서 우리 부가세만큼은 특이하게 대가관계, 거래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지급한 거, 거래에 대한 시가가 과표로 잡혀야 하기 때문에 공급한입니다. 공급받은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공급받은 거, 그것도 모르겠으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를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일단 수업 목적으로 1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1번은 좀 반드시 찬찬히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반가로 3번을 보시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인데요. 보면 이때도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라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부가세는요, 내가 이 1,000원짜리 분필, 1,000원짜리 분필이 요새 너무 재고가 많아가지고 200원의 박앤세일로 헐값으로 팔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가 1,000원인데 200원의 박앤세일로 헐값에 팔면 나의 과표는 1,000원이겠습니까? 200원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1,000원입니까? 200원입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지만 부가세에서는요, 그냥 싸게 팔고 싸게 받으면 그 돈이 다 과표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200원에 박앤세일을 했는데 여전히 과표가 1,000원이라면 그럼 부가세만 100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고작 헐값으로 팔고 200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부가세를 100원을 내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우리 법인세에서 나오는 의제 기부금이라는 등 시가의 70%보다 더 싸게 양도하면 안 된다는 등 이런 걸 아실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실제로 결제받은 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잡아준다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 조심하실 게 특수관계인하고 그렇게 낮게 팔아버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언제나 부당행위처럼 시가가 잡힌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은 공짜로 주고받으면 전혀 과표가 안 잡히거든요. 뭐 하나만 빼고요.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이라는 것만 시가대로 과표가 잡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용역은 그냥 공짜로 주고받으면 과표에 잡힐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우리 어머니가 미용사인데 어느 날 내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성종아 앉아봐라 머리 잘라줄게 라고 해서 미용사인 어머니가 만약에 아들한테 공짜로 머리를 잘라주고 돈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용역의 무상공급이니까 과표에 안 잡힌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 중에서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만큼은 시가로 과표가 잡히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도 참 시험을 많이 나왔었거든요. 양가로 3번은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마이너스 치시면 되고요. 양가로 4번,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제발 플러스를 하진 마세요. 물론 문제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를 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과표에서 빼지 말란 소리니까 그냥 과표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플러스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플러스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양가로 4번은 플러스까지는 할 필요 없고 뺄 필요도 없고 과표에 그만이 놔둬라, 가만히 놔둬라 그 소리입니다. 자, 부가세 당연히 과표에 넣을 거 없고요.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은 우리 언제나 회계율 때부터 매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배워왔으니까 별도의 부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공급대가에 지연이 되어서 연체이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연체이자죠. 상대방이 외상매출금을 갚지 않아서 내가 한 달 늦을 때마다 100원, 두 달 늦으면 200원 연체이자를 받으면 이 연체이자는 물건, 요 분필이라는 물건을 판 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돈을 다만 늦게 회수한 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표에 안 잡힙니다. 4번도 당연한데 공급받는 자, 즉 사가시는 분 있잖아요. 사가시는 분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되면 내가 무슨 재주로 상대방한테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과표에 안 잡히는 거고요. 반가로 5번에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이 들어왔는데 남한테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과표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죠. 그게 아니라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뭐 기계장치를 사라고. 그럼 이런 건 공돈이 들어왔어도 매출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면 과표에 잡히는 건데 이런 공돈은 과표에 당연히 안 잡히겠죠.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다시 10% 부가세를 뱉어내라는 소리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당연히 과표에 안 잡힙니다.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증금은 부채 성격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그 소주값이 1,000원이라면 그 소주 빈 병을 슈퍼에 갖다 주면 50원을 돌려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또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유치원 때는 아버지 또는 동네에 있는 공병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폐품 처리할 때마다 50원을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걸 공병보증금 또는 반환보증금이라고 하죠. 만약에 참이슬이 자신의 소주를 1,000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5,000원은 나중에 500원은 50원이죠. 50원은 손님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 성격에 불과하니까 실제로 그들의 과표는 950원만 잡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조모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한마디로 우리 왜 접대부들한테 주는 이 봉사료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식당에서 고급 식당은 시중 들어주는 사람 있죠. 서빙하는 사람한테도 봉사료 10%를 따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봉사료는 어차피 시중 두는 사람이나 아니면 서빙한 사람한테 직접 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인적인 용역으로 보고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는 가공요만 과표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LG패션이 자신의 원단을 하청업체에 준 다음에 하청업체는 외주가공이라고 해서 미싱질 박음질만 해서 나한테 돌려주죠. 그러면 하청업체는 나한테 미싱질 박음질 한 20원만 청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처음 하청업체한테 원단 보낸 100원까지 포함해서 120원을 청구할까요? 그 뭐 둘 다 가능한데요. 실무에서는 원재료는 100원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LG패션은 하청업체로부터 그냥 그 외주가공한 미싱질 박음질 한 20원만 줘버리면 되거든요. 즉 공급받는 자 LG패션이 부담하는 자기가 줬던 원재료는 과표에 잡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상대방이 가공해준 가공료 20원만 잡힌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이게 약간 까다로운데요. 꼭 느낌이 빼야 할 것 같은데 안 빼야 하는 것들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이 빼야 할 것 같은데 안 빼는 거 3개입니다. 첫 번째는 판매장려금 지급액. 오히려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줘버리면 과표에 가산을 시켜야죠.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서 돈으로 주는 건 과표에서 빼지 않고요. 오히려 물건으로 주면 과표에 더 얹어버립니다. 우리 이번 챕터에서 과표를 배우고 있는데 과표에 해당하면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아주 불리한 거 아시죠? 왜냐면 세금 내란 소리니까. 근데 판매장려금 돈으로 돌려줘봐야 빼주지도 않고요. 판매장려품이라고 물건으로 주면 오히려 과표에 더하라는 소리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판매장려 활동을 매우 싫어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과표가 작아지진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하자보증금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대손금도 보면 과표에서는 공제하지 않으나 향후 대손세액으로 공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죠. 내가 이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00억이 나의 과표예요. 근데 그 중에 한 10억 정도는 이게 대손 날 것 같아요. 대손. 그러니까 못 돌려받을 것 같을 거라고요. 못 돌려받아요. 근데 이 대손으로 못 돌려받는 것은 과표에서 빼래요? 빼지 말래요? 빼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한테 10억을 못 돌려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지 몰라도 10원을 못 돌려받는다고 해서 당초 매출액이 90억이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매출액은 100억이었고 그 중에 10억을 돈을 못 돌려받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과표에는 100억을 집어넣고요. 나중에 대손세액공제라고 해서 이 10억 때문에 부가세 1억을 내가 상대방한테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10억 더하기 부가세 포함해서 1억까지 해서 내가 11억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1억을 못 받았을 테니까 이 1억은 과표에서 다이렉트로 10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액에서 1억을 빼주는데 결국은 두 개는 똑같은 설명이나 마찬가지죠. 과표에서 다이렉트로 빼느냐 아니면 세액에서 1억을 빼주냐, 이거는 똑같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빼주느냐 아니면 밑에서 세액으로 빼주느냐.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다이렉트로 빼주면 안 되고 밑에서 세금으로 1억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요, 기본적인 문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기라도 해서 어떻게든 마스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밑에 주의를 보시면 재화 용역에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이거 연체 이자랑 다른 거라고요. 연체 이자는 과표에 안 들어가는데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는 들어가는 게 맞고요. 2번 보시면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도 싹 다 과표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상당액이 모두 과표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아닌데요. 몇몇 제품은 뭐 매출, 그러니까 물건값이 100원이라고 해도 뭐 30% 세금 들어가고 몇 퍼센트 세금 들어가고 몇 퍼센트 세금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100원에 10% 부가세를 붙여서 부가세가 10원 나오는 게 아니라 100원에다가 이 앞에 세금들을 싹 다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이 세금들이 50원이라면 그러면 100원에 10%가 부가세가 아니라 100원에 이 세금들을 50원을 싹 다 집어넣은 150원에 10%니까 부가세는 15원이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부가세는 언제나 제일 앞에 붙는다, 제일 끝에 붙는다, 제일 끝에 붙는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제일 끝에 붙어야 부가세를 더 받아갈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100원에 10% 붙으면 10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100원에 다른 세금을 싹 다 50원만큼 붙여버리고 10%를 가져가면 15원을 가져가니까 더 유리하겠죠. 동그라미 4번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더라도 이것도 과표에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이마트가 여름에 손님한테 에어컨을 100만 원에 팔았어요. 하이마트는 100만 원 팔 때마다 1%를 현금으로 적립을 해주거든요. 마일리지나 이런 것을. 그러면 100만 원 사간 고객한테 만 원을 적립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고객이 6개월 만에 겨울에 와서 온풍기를 사고 싶대요. 온풍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만 원이랍니다. 이 고객이 그래서 9만 원만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만 원은 예전에 에어컨 사갈 때 적립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로 만점을 결제해 달래요. 그러면 하이마트 주인은 과표가 현금 들어온 9만 원만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대가로 받은 모든 대가인 마일리지로 대한 결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것까지 싹 다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인 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3페이지. 83페이지에 주 2번의 사례라고 교환 거래 사례가 있는데요. 자, 클릭마크 되어 있는 A사가 납니다. 클릭마크 되어 있는 A사가 나고요. 보시다시피 내가 B사한테 건물을 시가 100원짜리를 넘기고 B사한테 깔끔히 현금으로 받아오면 되는데 그 B사도 현금이 없다고 해서 또 웬걸 건물로 또 받아옵니다. 내가 준 거 시가는 100원이요. 받은 거 시가는 90원이거든요. 그 박스를 보시는 것처럼 VAT법상 과세표준은 다른 법인세나 소득세는 돈 대신 받은 90원이 자신의 물건 판 대가라고 봐서
내가 받은 것의 시가인 90원이 과표에 잡히는데 반해서 이 부가세는 특이하게도 준 거 시가인 100원이 잡힌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 3번 중요합니다. 주 3번. 여기 보시면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용역의 저가 또는 무상공급식 과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차라리 무상공급을 해버리면 그게 저가공급과 이 저가공급이죠. 이쪽이 저가공급. 저가로 공급하느냐 무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차라리 무상으로 공급하면 용역은 아예 과표가 안 잡히죠.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용역은 차라리 돈을 받지 마세요. 특수관계인끼리. 그러면 전혀 과표가 안 잡히는데 지금 2012년 7월 1일자 이후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만 시가로 과세가 될 뿐이지 다른 일반 용역은 특수관계인끼리 공짜로 주고받으면 전혀 과표가 안 잡힙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재화 공급은요. 아무리 무상으로 하더라도 시가, 이걸 소위 이따 배우시는 간주공급이라고 하죠. 간주공급이라고 해서 사업상 증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 공급으로 과표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따라오셔야 돼요. 자, 거기에 비해서 저가로 받아버리면 용역이든 재화든 시가가 과세가 되니까 납세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하죠. 자,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임 선생님, 금방 언제는 이 1,000원짜리 분필을 200원만 받으면 과표가 200원이라면서요. 왜 근데 이거는 저가로 받았을 때 시가가 과표에 잡힙니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표 제목이 뭡니까?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에게는 1,000원짜리를 200원에 헐값에 팔더라도 과표는 얼마가 잡히는 거죠? 일종의 페널티로 1,000원이 잡히는 겁니다. 이 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총정리.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000원짜리를 200원 받으면 과표는 1,000원 잡힌다, 200원 잡힌다? 200원 잡힌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저가를 잡아버리면 재화든 용역이든 시가로 과표가 잡히니까 납세자한테는 참 불리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무상으로 주고받아버려도 재화는 이따 배우실 간주공급이라고 해서 이따 배우는 게 아니군요. 우리 다 2절에 배웠었군요. 간주공급이라고 해서 재화공급의 특례에 의해서 시가가 과표에 잡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용역의 무상공급은 아예 과표가 안 잡힙니다. 단 부동산 그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만은 시가대로 과표가 잡히죠. 자, 이 표에서 매우 재밌는 교훈 하나를 배웠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인하고 용역을 거래할 때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합니까? 전혀 안 받아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를 잘 분석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버리면 저가 공급이 돼서 언제나 시가대로 과표가 잡히는데 아싸리 아예 돈을 안 받아버리면 무상공급이라고 해서 전혀 과표가 안 잡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특수관계인하고 용역을 주고받을 때는 아예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셔야 돼요. 하나도 돈 안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과표에 안 잡힙니다. 자, 그 표 밑에 꽃표시 2번이 있네요. 뭐라고 써있냐면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 있잖아요. 아닌 자와의 거래 시에는 의제 기부금 제도가 없어요. 법인들을 다 까먹었겠지만 의제 기부금이 뭡니까? 70%까지는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더 밑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그게 없다니까요. 1,000원짜리를 200원만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의제 기부금 제도가 없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가를 받더라도 정상가액, 즉 시가의 70%가 아닌 실제 공급가액인 저가를 과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보시면 A 법인이 건물 100을 특수관계 없는 B법인에게 40으로 완전 저가로 양도합니다. 그럼 법인세 과세표준은 70%까지는 받아야 했으니까 소위 정상가액인 70원이 잡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은 그냥 실제 헐값에 싸게 준 40원이 잡힙니다. 단 상대방이 누가 아니어야죠?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밑에 주 4번인가요? 가공료만 과표인 경우 사례는 제가 아까 구두로 얘기했죠. LG패션이 하청업체한테 원단을 줬다가 다시 원단을 돌려받고요. 하청업체는 순수히 미싱질 박음질만 해버리면 과표는 그 원단값이 포함된다 아니면 미싱질 박음질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료만 포함되는 것이지 그 원재료까지는 부담 서로 주고받을 필요 없다는 소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 주 5번의 판매장려금 지급액. 이거 중요하죠. 제가 판매장려금은 몇 번 강조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식자재 도매상인 식자재 업자 을이 있고요. 이 사람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중형마트나 대형마트 주인들에게 종갓집 김치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들은 종갓집 김치를 받으면 현금 결제로 현금을 100원을 주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거든요. 식자재 도매업자. 그러면 식자재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과표, 즉 매출이 얼마 잡힙니까? 100원 잡혀야죠. 요새 이런 단어 쓰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그놈의 가불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말 쓰면 안 좋은데, 특히나 여러분은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표 아니죠, 가불관계 같은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은데, 자, 이 거래에서 마트 주인이 갑입니까? 여기 식자재 업자가 갑입니까? 누가 갑이죠? 여기 써있네요. 이 마트 주인 갑이라고 써있네요. 이 사람은 슈퍼마켓을 하는 마트 주인이니까 속칭 슈퍼갑이라고 아세요? 슈퍼갑이라고 해서 맨날 을한테 쪼은대요. 야, 을, 너 도대체 김치 배달을 하는데 네 종업원들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냐? 매일매일 김치가 푹 싹 익어가지고 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너 김치 좀 안 익은 거 좀 제대로 된 거 가져오라는 둥. 니네 바로 옆에 냉동창고에 이번에 박 사장이 개업했는데 내가 네 얼굴 봐가지고 그 사람하고 거래 안 한다는 둥.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갑질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불쌍한 을은 현금백을 받자마자 판매장려금조로 사장님 앞으로 저한테 좀 더 많이 매상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용돈이나 쓰세요, 식대나 쓰세요 라고 해서 3원 정도를 언제나 100원 팔 때마다 정액인 3원 정도를 항상 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불쌍한 을사장 입장에서는 결국은 매출액이 100원인 거예요, 97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원 받을 때마다 3원을 돌려주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언제나 매출액은 97원이거든요. 자, 그거를 순액주의라고 해서요. 매출액 97원이고 판매장려금을 안 잡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은 뭔 소리야. 100원 매출은 매출대로 한 행위이고 100원 매출한 다음에 별개로 내가 3원 정도를 판매장려 활동으로 준 거지 라고 우기시면 이걸 소위 총액주의라고 해서 매출은 매출대로 100을 따로잡고 거기에 대한 판매장려 활동만 3원을 따로잡아서 100 빼기 3에서 97원의 손익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쉬운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총액으로 잡든 순액으로 잡든 막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총액으로 잡든 순액으로 잡든 이 회사의 손익효과는 플러스 97원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걸 총액으로 본다는 소리는 내가 판매한 100원의 활동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판매장려를 활동한 마이너스 3원의 비용을 두 개를 별개로 본다는 소리고요. 이걸 97원으로 잡는다는 소리는 내가 팔면 언제나 3원을 돌려주니까 100원 파는 행위와 3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돌려주는 행위가 하나의 연관된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1년의 행위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거를 아무도 제재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장님들은 총액법으로 가나 순액법으로 가나 자신의 손익효과는 똑같이 97이니까 부담 없이 총액으로 하고 싶겠어요? 순액으로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뭐로 하겠어요? 총액으로 하죠. 왜냐하면 총액으로 해야 매출액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2000년대 중반에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실무 의견서 등을 몇 개를 내놔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회계와 법인세와 소득세까지는 야, 장난치지 마. 너 100원 받으면 언제나 3원 돌려주잖아 라고 해서 순액인 97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직 유일하게 지금 법인세법만 총액으로 100, 한마디로 매출은 매출대로 100을 한 거고 그거와 무관하게 판매장려 활동으로 3원을 돌려준 거라고 해서 100하고 3을 따로따로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난 알겠다. 왜냐면 총액으로 하든 순액으로 하든 손익효과는 97원인 건 마찬가지인데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매출액의 10%인가요? 이익의 10%인가요? 뭐죠? 매출액의 10%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해야 지들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국세청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세청은 총액으로 하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액이든 순액이든 결국 식자재 업자 입장에서는 손익이 97원인 건 마찬가지지만 부가세법에서는 매출 활동과 즉 판매장려 활동을 두 개 별개로 나눠가지고 매출은 매출대로 100 잡고 그 다음에 판매장려는 따로 과표로 그러니까 3원을 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표가 100이 잡힌다는 겁니다. 97이 잡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학생들이 뭐를 헷갈려 하느냐? 84페이지의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참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막 2박 3일 동안 잠이 안 와요. 억울해서. 잘 보세요.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표 100을 총액으로 준답니다. 자, 잘 보세요. 문제에서 매출액은 총액으로 100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3월에 판매장려금을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뺀다니까요.
자, 우리 이거 지금 뭐의 일종이에요? 뭐의 일종? 요거 뭐의 일종이죠? 보시면 과표에서 빼지 않는 것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장려금은 문제에서 매출액을 100원이라고 줬으면 굳이 3원을 제발 빼지 마시라고요. 그냥 100원으로 가만히 놔두시면 된다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계속 읽어봅니다. 이때는 과표를 100으로 가만히 놔두면 됨. 즉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음. 근데 만약 문제가 여러분 틀리라고 처음부터 매출액을 97원으로 순액으로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97을 얼마로 바꿔야 하니까요? 100으로 바꿔야 하니까 이때는 오히려 플러스 3원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단순함기하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단순함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과표가 총액인 100으로 나왔으면 건들지 마시고요. 제발 빼지 마시고요. 오히려 문제 자체가 순액으로 97원으로 3원이 빠져나왔으면 내가 내 손으로 더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원리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어떻게 문제를 꼬아내든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이죠. 아, 큰일 났네요. 나는 갑사장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3원 거슬러 줘서 갑사장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장은 고민 끝에 돈도 3원도 거슬러 주지만 앞으로 좀 잘 좀 지내봅시다라고 해서 이런 분필이나 아니면 자신의 생산물을 하나씩 덤으로 주기로 했어요. 이걸 판매장려 금이라고 합니까? 판매장려 품이라고 합니까? 판매장려 품이라고 하죠. 조심하세요. 만약에 5원짜리 판매장려 품까지 물건으로 줬으면 그 5원은 뺀다 가만히 둔다? 아니요. 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위 사업상 증여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더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총정리합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고 정액 비율대로 언제나 3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분을 마음을 더 잡고 싶어가지고 판매장려 품이라고 해서 물건도 5원짜리를 또 얹어서 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과표는 97원인가요? 100원인가요? 얼마예요? 97원이요? 100원이에요? 둘 다 틀린 거 아시죠? 원래 100원입니다. 3원을 빼시면 안 되니까. 근데 판매장려 품이 나가면 그만큼은 더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5원을 더해야 해서 나의 과표는 105원이 잡히는 거죠. 그거 다 써있죠? 다 써있어요. 이와 별개로 의리가백에 판매장려품을 5원짜리를 물건으로 주면 이는 간주공급의 일종인 사업상 증여이므로 과표에 오히려 더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과표는 100 빼기 0 더하기 5가 돼서 105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동그라미 3번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즉 공급받은 자인 마트 주인 갑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3원은 자신의 과표에 불과하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과표를 뺄지 말지는 과표를 준 사람 입장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과표를 지급받은 자는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표와 무관합니다. 주 5번에 보시면 하자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지금 읽어보세요. 하자보증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삼성물산이 레미안 아파트를 100채를 지었습니다. 한 채당 1억씩이어서 레미안 아파트가 100억의 매출, 즉 과세표준을 올렸다고 하죠. 근데 아파트를 처음 지으면 1년차 하자보수, 2년차 하자보수, 3년차 하자보수라고 해서 그 100명의 입주민이 아파트를 쓰다가 벽에 금이 갔어요. 물이 새요. 막 이런 것을 어딘가에 보고를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삼성 레미안이 한 3년 정도는 AS를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자기들이 100억의 매출액을 다 갖는 건 아니고 다시 3억 정도는 돌려주죠. 관리자 사무실이나 입주센터에다가 돌려준다고요. 그럼 이 관리자 사무실이나 아니면 입주센터는 이 3억을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짜잘한 하자보수를 다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삼성물산 레미안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100억인 거예요? 97억인 거예요? 똑같죠? 총액으로 간다는 소리는 매출액은 100억이고 하자보수비라는 판매 촉진비, 판촉비가 아니죠. 판매비와 관리비, 소위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관비 성격으로 3원을 빼란 소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100원에서 언제나 3% 정도는 하자보증으로 맡겨두고 오니까 순액으로 97원을 잡으란 소린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하자보증금은 빼래요? 빼지 말래요? 빼지 말란 소리니까 하자보증금 역시 총액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국세청이 10%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재밌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이번 빈출류형 01 일반적인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가 한 뒤에 보면 기출문제가 무려 16개인가 7개인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일반적으로 1차에서 많이 남았던
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빈출 유형별 객세라고 해서 그 챕터에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위로 빼고 있죠. 시간이 없으면 각각 모든 소챕터의 빈출 유형 1번이나 2번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시더라도 뭐 충분히 합격 점수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통계는 통계에 불과하니까 실제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좀 더 근접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빈출 유형별로 1번, 2번을 접근하는 거니까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85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과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서 빼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판매 장려금 나왔네요. 그리고 대손금은 과표에서 공제한다. 야 이런 거 보면 이제 우스운 거죠.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왜 빼 이걸 왜 빼? 이거 우스워야 돼요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우스워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애매하다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가정하고 1.1로 나눠라. 즉 110분의 100을 곱해라 그 소리죠. 자 여러분 이 분필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이거 내가 샀으니까. 여러분 모를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최종 소비자 그 자격으로 문방구나 슈퍼에 가면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 그냥 우리는 붙은 걸로 보고 1.1로 나눠야 공급 가액이 나오죠. 공급 대가가 아니라. 4번 보시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아까 하이마트 같은 거 얘기했죠? 그런 경우에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즉 6개월 후에 온풍기를 사가고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를 해버리죠. 한마디로 10만 원 내셔야 하는데 9만 원만 현금 내고 만 원은 지가 예전에 쌓아놨던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이 하이마트 전자랜드의 사장님은 결국은 과표가 얼마 잡히는 거예요? 10만 원이 다 잡혀야죠.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도 과표에 다 공급가액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이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고 소위 얘기했죠.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계산 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자 주 A의 2015년 1기 예정신고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양가로 1번 1월 5일날 주 B에게 5월 10일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한 제품을 500만 원에 판매했다. 지금 장난치는 거죠. 양가로 1번 자, 우리는 언제나 부가세는 재화 같은 경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인도주의로 잡혀야 하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돈을 받든 말든 지금 인도했으니까 500만 원을 잡습니다. 참고로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드디어 처음 숫자가 나왔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 100만 원 6개를 생략하고 M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OM 쓰시면 500만 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세요. 처음에 어색한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건 쉽습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1월 20일에 직전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주 C에 대한 매출 채권을 C가 조기 변제함에 따라서 50만 원의 매출 할인이 발생하였다. 야, 나는 그냥 해본 소린데 상대방이 진짜 득달같이 나한테 조기 변제 해줬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깎아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마이너스 0.5M 50만 원 이렇게 과표해서 차감하는 거 맞고요. 3번 보시면 2월 3일에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주 D로부터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수령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돼 있죠. 이걸 소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죠. 선발행 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를 끊었어도 현금을 주고받으면 인정해주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제도가 있지요. 나중에 7절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2월 15일 날 사업을 위하여 주 2가 시가 50만 원짜리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죠. 견본품은 영어로 기억하는 게 되게 쉽다고 그랬죠. 샘플이요. 샘플은 과표에 안 잡히는 게 맞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3월 15일에 업무와 관련하여 주 F로부터
시가 10만 원의 비품을 기증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비품을 기증받으면 이건 대가관계나 거래관계로 받은 게 아니니까 부가세 과표에 잡힐 리가 없고요. 6번 보시면 3월 30일에 국가에 시가 100만 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면세에서 배운 것처럼 국가에 기증하는 거 무상으로 기증하면 면세기 때문에 과표에 안 잡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문제네요. 3월 31일. 이 문제가 예정 신고까지 물어봤으니까 딱 그 마지막 날이돼요. 마지막 날. 그날 주 A가 생산한 제품을 주 G가 생산한 제품과 서로 맞교환했습니다. 원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받은 거 시가니까 50만 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부가세는 준 거 시가이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580인가요? 예, 580. 정답은 580만 원에 1번 되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나온 문제죠. CPA 2014년 기출문제인데요.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넘겨서 4번 문제 풀어봅니다. 4번 문제.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이거는 CPA 2011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이거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요. 좀 이따 배우는데 관세의 가격, 즉 원단 원래의 가격에 원단 원래 가격, 미국에서 우리한테 수입되어 원단의 원래 가격,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싹 다 더하죠.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싹 다 더한 다음에 언제나 부가세는 제일 끝에 10%를 곱하는 겁니다.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오해했는데 내가 뭔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면 무조건 이 모든 세금이 다 붙는 건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서 또는 수입품에 따라서 이런 게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 붙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붙는다면 다 이런 것들을 싹 앞에 세금을 더해놓고 마지막에 10%를 곱하라는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 좀 조심하셔야죠. 특수관계 있으면 시가대로 거래하셔야 하니까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낮은 대가까지는 맞는데요. 아예 대가를 받지 않아버리면 하나도 과표에 안 잡히죠. 뭐만 빼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것만 빼고. 몇 번 설명했죠? 자, 3번 보시면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유아에 불과하고 뭐를 싹 다 집어넣으라고요. 대가로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싹 다 집어넣으라고 몇 번 설명했죠. 자, 4번 보시면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리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날아가라, 공공보조금 날아가라. 얘네들은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미리 깨져버린 거죠.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군요.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계산 문제 아까 2번인가 풀었던 단순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 문제로 쭉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 잘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모든 문제는 못 풀지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2009년 CTA 기출문제네요. 자, 1번 보시면 1번에 사업자가 제가 6번 풀어야죠. 7번 읽고 있네. 죄송합니다. 6번. 부가세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번. 제목은 똑같네요. 6번. 제가 그래서 7번을 지금 읽어버렸군요. 죄송합니다. 1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아까 똑같네요. 그거하고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싹 다 더해라. 이거 이상하네? 분명히 이 문제 있었는데? 아까 금방 4번 문제, CPA 2011년 문제의 1번 예문하고 지금 푸는 CTA 09년 문제의 1번 지문이 똑같네요. 웬 평행이론? 평행이론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을 가지고 그대로 시험을 낸다니까요. 법조문. 그래서 법조문 가지고 그대로 시험을 내니까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당연히 매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표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하고 공공보조금도 과표에 포함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쵸? 네, 4번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잘 모르면 그냥 110분의 10. 그 다음에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자보증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과세표준에서 이걸 공제하라고 했는데요. 이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니까 분위기 다 좋다가 제일 끝에 5번에서 좀 틀려버렸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말 문제를 가장한 일종의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요새 사례 문제라고도 부르죠. 다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매입가 90만원 그리고 시가 100만원의 판매용 상품을 단골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가죠. 시가.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는 2절에서 간주공급이 뭔가까지만 배웠고 간주공급일 때 과표가 얼마 잡히느냐는 좀 이따 배웁니다. 이번 4절에서 배워요. 빈출용에서 나중에 배우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시가 잡혀야 합니다. 1번에 과표는 시가로 100만원이 잡혀야 하니까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보시면 재화를 판매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90만원이다. 뭐길래요? 아, 이거 3년이나 4년, 5년에 장기 할부로 팔았나 봐요. 그랬더니만 현대가치로 땡겨온 금액은 90만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 3년 동안 받을 명목가액을 더하면 이자 10만원 포함해서, 즉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이라는 소린가 봐요. 그러면 소위 장기 할부 판매가 되니까 이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한 100만원이 과표에 잡혀하는데 문제에서는 90만원 잡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3번 보시면 12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대금의 조기 결제로 10만원을 할인해서 110만원을 받았다. 이 경우 과표는 120만원이다. 왜? 무슨 주장이야 이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 120만원에서 10만원을 깎아줬으니까 110만원만 잡혀하는데 도대체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틀린 설명이네요. 다. 4번을 보시면 10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만원을 애누리 했습니다. 그래요? 100만원에 팔았는데 10만원 애누리 했어요? 그러면 90만원이겠죠. 3번처럼. 그러면 얘는 과세표준이 90만원이니까 얘가 정답이네요. 얘가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3년 5개월을 사용한 취득원가 1000만원, 장부가에 200만원짜리, 시가 300만원짜리 트럭을 다른 시가 300만원하고 교환했대요. 이 문제가 공교롭군요. 준 것도 300이요, 받은 것도 300이에요. 아무튼 정답은 300이네요. 근데 보시면 과표는 0이랍니다. 왜냐하면 300에서 300을 뺐나 봐요.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0이라고 가정했나 보죠. 이것도 엄한 소리 되시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은 일반 과세자 갑의 2015년 1기의 부가세 확정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은 제대로 발급다.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신고 납부도 적정하게 이루어졌고요. 자, 10번 문제인가요? 일단 양가로 1번. 현금 및 외상 판매액은 1000만원 써있네요. 1000만원. 1000만원 써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 금액에는 수출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수출은 영세율이죠. 영세율. 영세율이어도 세율만 0이지 과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가죠.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대금의 조기 결제로 인한 할인액이 100만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답니다.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차감해야 하는데 차감되어 있지 않대요. 그럼 내 손으로 빼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보시니까 할부 판매액인데요. 할부로 400 팔았답니다. 할부로 400. 근데 이 금액에는 이자 상당액이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할부로 팔아서 이자까지 더 받아도 과표에는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10만원은 건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품의 하자로 인해서 매출 애누리가 5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걸 왜 안 뺐을까? 빼야지. 그러면 350만원만큼
과표가 더 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과세사업용 부동산 처분액이 토지가 2,500만원, 건물이 500만원이래요. 이건 좀 썰렁하네? 그냥 뭐 외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팔았단 소린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2,500만원하고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안 들어가야죠. 왜냐면 얘는 면세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세 500만원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을 보시면 3년 동안 사용한 업무용 소형 승용차. 자, 우리는 그저 무조건 소형 승용차만 나오면 간주공급, 즉 재화공급의 특례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가짜 공급인 간주공급이고 이렇게 실제로 돈 받고 팔았다는 것을 우리는 소위 실질공급이라고 하죠. 이거 제발 실질공급 좀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간주공급이 너무 빠져가지고 실질공급도 간주공급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돈 받고 판 실질공급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용한 것을 이번에 취득원가는 400이요, 장부가는 100이요, 시가 200을 또 다른 200의 소형 화물차와 교환했으니까 준 거 시가든 받은 거 시가든 아무튼 이것도 200만 원이 되시겠습니다. 싹 더해볼까요? 185 나오나요? 185? 195인가요? 195, 맞네요. 195. 그래서 정답은 1950만 원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까지만 풀고 잠깐 쉴까요? 문제들이 좀 하나 풀 때마다 기니까 다 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요. 우리 12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CPA 2013년 기출문제로서 최근 부가세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문제죠.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부가세가 우리가 그나마 법소부 중에서 부가세를 제일 쉽게 생각하고 부가세에서 높은 점수를 따야 한다고 우리는 믿어왔잖아요. 최근에 부가세 문제가 결코 만만해지지 않은 게 부가세가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죠.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게 진짜 어려워졌다는 뜻도 있지만요. 이 문제처럼 쓸데없이 문제가 길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문제는요. 제일 위에 지시문하고 가운데 있는 자료하고 제일 끝에 보기 예문까지 더하면 한 30줄이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겠죠. 물론 다행히도 2014년 1차 시험이 지금 좀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이 경향대로 유지된다면 이렇게 긴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긴 문제라고 해도 쫄지 마시고요. 문제만 길 수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다음은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인 주 A의 2015년 2기 과세기간 최종 3월. 이 뭔지 알죠? 1, 2, 3월이 예정신고, 4, 5, 6월이 확정신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최종 3월이라고 하죠. 최종 3월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1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할 부가세 과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부가세 포함되지 않고 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적당하게 적절히 발급이 됐고요. 양가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을 보면 A의 2015년 2기 과세기간 최종 3월의 매출액은 2억 3,200이래요. 2억 3,200. 근데 2억 3,200인데 이 금액에는 매출 할인, 약정기일 전에 대금 결제로 할인된 금액 500만 원이 차감되고 잘했네. 더 이상 건드지 말고 그러면 매출 애누리와 할인액 700만 원은 차감되지 않았으며 그래? 그럼 내 손으로 차감해 줄 거고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 및 농어촌 특별세는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이런 모든 세금을 다 붙인 다음에 10% 부가세 내라고 했잖아요. 내 손으로 포함해 줘야겠군요. 양가로 2번 주 A는 2015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2천만 원이 예정신고 때 누락되어 2015년 2기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하고자 하자. 그래, 너 참 양심적이구나. 예정신고 누락했던 2천만 원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나 혼자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보는 게 아닌데 우리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시험까지 제가 문제 풀어줄 때 여러분도 동시에 푸셔야 하는 거 알죠? 동시에 풀어보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지금 막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나라의 미래는 밝다. 그 다음에 계산기 소리가 많이 나는 강의실의 합격률은 높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겠죠. 제가 지원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계산기 계속 두드리면서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양가로 3번에 다음의 거래는 위 양가로 1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표에 잡힐 것들은 넣어주란 소리겠죠.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 A는 10월 4일에 지자체, 즉 국가 등의 제품 원가 1,500, 시가 2,000짜리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하면 면세가 될 뻔했는데 1,700만 원에 공급했대요.
헷갈려. 원가 쓰는 거야, 시가 쓰는 거야? 얼마 써야죠? 지금 뭐 국가라고 해서 쫀 거예요?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받은 금액, 그냥 실제 판 금액인 1,700만 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주 A는 11월 26일 국가에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했구나. 잘했다. 면세죠. 과표하액 잡힐 게 없습니다. 다에 보시면 주 A는 대주주인 갑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인 공장 건물을 2015년 10월 1일부터 3년 동안 임대했습니다. 뭔가 지금 불길하죠? 무상 용역이어도 이거는 과표에 잡혀야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네. 그쵸? 그리고 그 대가로 2015년 2기 과세기간 최종 3월 동안 임대료를 300만원 받았는데 시가는 500이래요. 500짜리 300 받으면 원래 과표는 500이에요? 300이에요? 300이죠. 그냥 받은 금액인. 근데 얘는 특수관계인이니까 이때는 일종의 부당행위에 해당이 돼서 더하기 500만원을 시가대로 더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주 A는 12월 3일 중국 소재 C회사 A와 특수관계는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LC 방식에 의한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한마디로 직수출을 했나봐요. 12월 9일날 제품을 선적했대요. 12월 9일날 제품을 선적했죠. 그럼 이 선적한 날이 수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귀속 시기가 될 텐데, 동 제품의 수출 계약 금액은 15,000달러다. 근데 그 전에 선적하기 전에 이미 12월 5일날 선수금인가요? 선수금으로 960만 원을 다 환산을 해놨대요. 그러면 이것도 아직 소챕터 좀 이따 배우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아시라고 믿겠지만 이게 나중에 누군가한테 수출하고 대가를 USD로 받는데 이미 수출하기 전에 미리 받아버려가지고 그 당시 환율로 환가를 잘 해놓으면 이거는 수출하는 시점인 12월 9일까지 재환산을 할 필요가 없죠. 환산해놓은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7,000불은 12월 23일에 수령했으니까 별 수 없이 선수 성급하지 않았던 정상 7,000불에 대해서 USD 7,000불에 대해서는 곱하기 언제 일자의 환율입니까? 뭐 12월 3일이겠어요? 9일이겠어요? 23일이겠어요? 양쪽 두 개는 다 이거 함정에 불과한 거 아시죠? 제일 중요한 날짜는 선적한 날짜의 환율인 1,250원이 갖다 붙어야겠습니다.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게 875만 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875만 원 나와서 두 개 더해서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835만 원을 구성하는군요. 그래서 싹 다 더하면 이 정답은 290350 정답은 2억 9,035만 원이 나오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들을 풀었고, 우리 뒤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